아니, 이게 뭐야? 왜 통장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내 이름은 오윤자. 올해 73이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오래된 빌라에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떴고 아들은 대전, 딸은 제주도에 있다. 바쁘다는 말로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요즘은 그냥 문자로 엄마 잘 계시죠? 한마디면 감사한 일이다. 그래도 뭐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면 된 거 아닌가. 하루 세끼 챙겨 먹고 마트는 무거우니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틈틈이 TV 보다가 졸기도 하고 그게 내 일상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을 먹고 난 뒤였다. 작은 접시에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매번 밥상 앞에 앉으면 텅 빈 식탁이 낯설게 느껴졌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TV 소리만이 집 안을 채웠다. 뉴스를 틀어놓고 밥을 먹다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늘 하던 대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스마트폰이란 걸 쓰기 시작한 지도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에 익지 않았다. 카톡, 문자 늘 똑같은 화면이었다. 아들한테 온 엄마 잘 지내? 라는 짧은 문자. 딸이 보내준 손주 사진 몇 장. 그리고 동네 슈퍼에서 보내온 할인 광고 문자뿐.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러다 문득 낯선 번호로 온 문자가 눈에 들어왔다. 국가지원 2025 민생회복 쿠폰 지급 대상 선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자를 보자마자 고개가 갸우뚱했다. 민생회복 쿠폰? 그게 뭐지? 하지만 곧 떠올랐다. 며칠 전 뉴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났다.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정부에서 기초연금 받는 노인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했던가. TV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들던 소리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 뭐 그런 말들이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 문자가 그걸 말하는 거겠지 싶었다. 이거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가 피어올랐다.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라 3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볼 때마다 물가가 올라 부담스러웠고 겨울이 다가오니 난방비 걱정도 앞섰다. 30만 원이면 쌀 한 포대 사고 반찬거리도 넉넉히 살 수 있을 터였다. 손주들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스쳤다.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다.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신청하세요라는 문구 옆에 화살표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다루는데 서툴렀지만 링크를 누르는 건 할 줄 알았다. 딸이 가르쳐준 대로 화면을 꾹 눌렀다. 곧바로 인터넷 창이 열렸고 깔끔한 화면에 민생회복 쿠폰 신청이라는 제목이 떴다. 배경은 하얗고 가운데엔 파란색 로고 같은 게 있었다.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 같아 보였다. 이런 거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화면을 내려보니 입력란이 있었다. 이름 입력, 생년월일 입력, 통장번호 입력. 입력란을 보니 살짝 망설여졌다. 통장번호를 입력하라고?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 알고 있는 정보 아니야? 신청하려면 필요하겠지. 아들한테 물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대전에서 바쁘게 사는 아들이 이런 걸 알려줄 리 없었다. 딸은 제주도에 있고 손주들 챙기느라 정신 없을 터였다. 괜히 전화해서 바쁜 애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름, 오윤자. 생년월일 1952년 3월 15일. 통장번호는 늘 들고 다니는 수첩에서 꺼내 확인하며 꼼꼼히 입력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이제 됐나? 별다른 느낌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기대 반, 의심 반이었다. 정말 쿠폰이 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아니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별일 있겠어? 나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TV로 눈을 돌렸다. 뉴스는 여전히 물가 상승과 지원금 얘기를 떠들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자다 몇 번이나 뒤척였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내가 너무 쉽게 입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에이, 정부에서 보낸 문자인데 뭐. 그렇게 불안을 애써 누르며 잠을 청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클릭 한 번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문자는 단순한 지원금 신청이 아니라 내 통장을 텅 비게 만들고 외로운 노년의 일상을 악몽으로 바꿔놓을 함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다. 민생회복 쿠폰 신청을 마친 뒤라 그런지 통장 번호를 입력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괜찮겠지, 정부에서 보내는 거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TV에서 흘러나오던 뉴스 속 목소리,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은 조용했고 오래된 빌라의 창문 밖으론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도봉구의 밤은 늘 이렇게 고요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6시 반에 눈이 떠졌다. 늙은이의 습관인지 잠을 오래 자고 싶어도 몸이 먼저 깨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전기밥솥에 밥을 안 치고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 냄비를 꺼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쿠폰 신청 결과가 왔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살짝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다. 잠금 화면에 알림이 잔뜩 떠 있었다. 은행 앱에서 온 알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모르는 번호의 부재중 전화까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지? 이렇게 알림이 많이 올 리가 없는데. 은행 앱 알림을 먼저 열어보았다. 화면에 떠 있는 문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출금 30만 원 2025년 7월 28일 2시 14분. 출금 50만 원 2025년 7월 28일 2시 17분. 출금 120만 원 2025년 7월 28일 2시 19분. 그 아래로도 비슷한 알림이 줄줄이 이어졌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급히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잔고 0원. 내가 지난 몇 년간 모아둔 돈, 기초연금과 남편이 남긴 약간의 저축을 합쳐 겨우겨우 쌓아둔 517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머리가 핑 돌았다. 두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풀렸고 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혼잣말이 터져 나왔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답답했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혹시라도 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어 다시 앱을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눌러보니 돈은 모두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다. 해외 송금이라는 낯선 단어와 함께 복잡한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제야 어제 클릭했던 그 문자가 떠올랐다. 민생회복 쿠폰 신청 그 링크를 누르고 정보를 입력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설마 그게?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 문자는 정부에서 보낸 게 아니었나?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문자함을 열어 그 메시지를 다시 찾아봤다. 하지만 이미 어제 받은 문자는 삭제된 상태였다. 내가 지운 것도 아닌데 사라져 있었다. 이걸 어떻게... 눈물이 핑 돌았다. 당황한 나머지 아들에게 전화해야 하나, 딸에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차마 전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이런 일을 말하면 뭐라고 할까? 엄마, 왜 그런 이상한 문자를 누르고 그래? 라는 핀잔이 들릴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몇 분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경찰서에 가야 해. 그 생각 하나로 집을 나섰다. 도봉경찰서는 집에서 걸어서 1시간쯤 걸리는 곳이었다. 택시를 탈까 했지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지금 5,000원짜리 택시비도 아까웠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길을 나섰다.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가는 길에 자꾸만 어제의 일이 떠올랐다.
그 링크를 누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때 의심하지 않았을까?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딸이 가르쳐준 말이 생각났다. 엄마,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사기 많아요. 그 말을 왜 잊어버렸을까?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행인들이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찼다. 나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1시간 넘게 걸어온 다리는 후들거렸고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의 문자와 텅 빈 통장 화면으로 가득했다.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가자 생각보다 훨씬 분주한 분위기가 나를 맞았다. 민원 창고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경찰관들은 서류를 들고 바쁘게 오가며 누군가는 큰 소리로 여기 서명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혼잡한 풍경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여기서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밀려왔다. 민원 창고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내 차례가 되자 젊은 경찰관이 피곤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딱히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며 말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어제 문자가 와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경찰관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 앉아서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스미싱 사기 같은데요. 스미싱?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 경찰관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문자로 오는 사기예요. 링크 누르셨어요, 어르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정부에서 주는 쿠폰인 줄 알고 말끝이 흐려졌다. 부끄러움과 자책이 뒤섞여 얼굴이 화끈거렸다. 경찰관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요즘 이런 피해 엄청 많아요. 이름이랑 주민번호, 통장번호 입력하셨죠?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클릭한 그 링크는 정부와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고 만든 덫이었다. 조서를 쓰는 과정은 길고도 고통스러웠다. 경찰관이 묻는 질문 하나하나가 내 실수를 되새기게 했다. 문자는 언제 받으셨어요? 링크 누른 시간은? 어떤 정보를 입력했어요? 나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지만 정확한 시간이나 세부 사항은 흐릿했다. 그냥 저녁에 밥 먹고 나서였어요. 링크를 눌렀더니 이름이랑 통장번호 입력하라고 해서 경찰관은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며 말했다. 이런 경우 돈 찾기 힘들어요.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으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제 돈은 그냥 다 잃은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신고는 접수할게요. 수사해보겠지만 기대는 크게 안 하시는 게.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서 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창밖으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훌쩍 넘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니 밤 10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집에 가셔서 혹시 또 이상한 문자 오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은행에도 연락해서 계좌 동결 신청하세요.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엔 여전히 517만 원이라는 숫자만 맴돌았다. 그 돈은 내 노후를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였다. 기초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아껴 쓰던 돈이었다. 경찰서를 나섰을 때 밤 공기는 차가웠다. 집까지 다시 1시간 넘게 걸어가야 했다. 택시를 탈 돈이 없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도봉경찰서에서 우리 빌라까지는 직선으로 3km쯤. 평소라면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 떨며 걷던 길이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외롭고 길게 느껴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귀엽게 부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텅 빈 집이 더 춥게 느껴졌다. 부엌에 놓인 밥솥은 아침에 안친 밥 그대로였다. 배고픔도 있고 그냥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경찰관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돈 찾기 힘들어요. 그 말은 마치 내 미래를 단칼에 자르는 것 같았다. 그 돈 없이는 다음 달 난방비도 쌀값도 감당할 수 없었다. 손주들 얼굴 보러 가는 버스표 한 장도 못 살 판이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엔 여전히 은행 앱 알림이 떠 있었다. 그 숫자, 영원히 눈을 찔렀다. 문자를 지우고 또 지웠다.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전화해볼까 했지만 차마 전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없었다. 엄마, 왜 그런 걸 믿어요? 라는 말이 들릴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경찰서에서 보낸 그 긴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무거운 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보낸 긴 시간, 차가운 밤길을 1시간 넘게 걸어온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봤다. 오래된 빌라의 천장엔 군데군데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혼자 살면서부터 집 안구석구석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집도 낡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내 삶도 그렇게 낡고 허물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멍하니 화면을 들여다봤다. 잠금 화면에 아들이 보내온 손주 사진이 떠 있었다. 지난 추석 때 대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손주가 내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잠깐이나마 집이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그 기억마저 멀게 느껴졌다. 전화기를 켜서 문자함을 열었다. 어제 받은 그 사기 문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삭제한 것도 아닌데 흔적조차 남지 않은 게 더 무섭게 느껴졌다. 대신 은행 앱 알림이 눈에 띄었다. 출금 120만 원 그 알림을 지우고 또 지웠다. 지운다고 달라질 건 없었지만 그 숫자를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다. 아들에게 말해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대전에 사는 아들은 늘 바빠서 통화할 때도 늘 엄마, 나 지금 회사야라며 급하게 끊곤 했다. 그래도 혹시 이번엔 귀 기울여줄까 싶었다. 전화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했다. 뭐라고 말하지? 엄마가 사기당해서 통장 돈이 다 날아갔다고?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엄마, 왜 그런 이상한 문자를 믿어요? 내가 링크 누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듣기 싫었다. 아니, 그 말보다 더 무서운 건 아들이 나를 한심하게 여길까봐 두려웠다. 그럼 딸에게 말해볼까? 제주도에 사는 딸은 손주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었다. 가끔 카톡으로 손주 사진을 보내주며 엄마, 언제 제주도 놀러 와요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게 진심인지 예의상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딸에게 전화하면 뭐라고 할까? 엄마,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누르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자식들에게 이런 일을 털어놓는다는 건 내가 이렇게 무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게 너무 창피했다. 내가 바보지 뭐.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 말만 메아리 쳤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덮이지 않았다. 통장에 있던 517만 원은 내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그 돈으로 겨울 난방비를 내고 동네 슈퍼에서 쌀과 반찬거리를 사고 가끔 손주들 용돈이라도 쥐어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없으니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지? 기초연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한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아들 번호를 꾹 누르려다 멈췄다. 딸에게 카톡이라도 보내볼까 하다 그만뒀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잠깐의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그 뒤엔 엄마가 조심했어야지라는 말이 따라올 게 뻔했다. 그 말이 무서웠다. 아니, 사실은 그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내가 이렇게 혼자 끙끙 앓아야 한다는 사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내 실수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그 외로움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텅 빈 선반만 눈에 들어왔다. 김치 몇 조각, 된장 한 통, 그리고 반찬통에 남은 멸치볶음이 전부였다. 저녁을 먹을 기운도 없었다. 돈이 없으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밥을 지을까 하다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TV를 켜놓았지만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계속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다. 내가 왜 그 문자를 눌렀을까? 왜 그걸 믿었을까? 자책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자식들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이 외로움이 사기꾼이 훔쳐간 돈보다 더 크게 내 가슴을 짓눌렀다. 침대에 누운 채로 창밖을 바라봤다. 도봉구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져 갔다.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이후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이면 늘 하던 대로 밥을 짓고 반찬을 챙기던 습관도 흐트러졌다. 냉장고는 점점 더 비어갔다. 김치 몇 조각과 멸치볶음이 전부였고 쌀독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동네 슈퍼에 가서 장을 볼 용기도 돈도 없었다. 기초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 한 끼로 버티기 시작했다. 그래도 배고픔은 참을 만했다. 진짜로 나를 괴롭힌 건 배고픔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외로움과 무력감이었다. 그날 오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뭐해? 평소처럼 짧고 가벼운 목소리였다. 나는 괜히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응, 잘 지내지. 왜? 목소리를 밝게 내려 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어색했다. 아들은 별 의심 없이 그냥 잘 지내시나 해서라고 하더니 회사 일이 바빠 곧 끊어야겠다고 했다. 통화는 2분도 안 되어 끝났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더 무거워졌다. 말할 걸 그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끊어진 전화기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아들에게 털어놓았다면 뭐라고 했을까? 엄마, 그걸 왜 믿었어요? 라는 핀잔이 돌아왔을 게 뻔했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들이 내게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저녁이 되자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국을 끓였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고 밥상에 앉았을 때 밥이 목에 걸렸다. 입맛이 없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텅 빈 냉장고, 텅 빈 통장, 그리고 텅 빈 마음. 모든 게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TV를 켜놓았지만 뉴스며 드라마며 떠드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 속 세상은 나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다. 문자함을 열어보니 여전히 그 사기 문자는 사라진 채였다. 대신 은행 앱 알림만이 눈에 띄었다. 잔고 0원.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자를 지우고 알림을 지우고 또 지웠다. 지운다고 달라질 건 없었지만 그걸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다. 딸에게 카톡이라도 보내볼까 고민했다. 제주도에 사는 딸은 손주들 챙기느라 바빠서 내가 이런 일을 말해도 귀 기울일 시간이 있을까 싶었다. 엄마, 왜 그런 링크를 눌렀어요? 조심했어야죠. 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 경찰서에 갔던 날 그 젊은 경찰관의 말이 떠올랐다. 돈 찾기 힘들어요. 그 말은 내 희망을 단칼에 자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이 일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자식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고 동네 이웃들에게도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오윤자, 그 나이에 사기당해서 통장 털렸다며? 라는 소문이 돌까봐 두려웠다. 혼자 살면서 늘 느끼던 외로움이었지만 이번엔 그 외로움이 유난히 뼈를 깎는 듯 아팠다. 사기꾼이 내 돈을 훔쳐간 것도 분했지만 진짜로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내가 이제 누구한테도 기대면 안 되겠구나.
그 현실이 날 숨막히게 했다.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그래도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잃어버렸다. 내 삶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진 기분이었다. 며칠째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라면 나도 저들과 함께 수다를 떨며 웃었을 텐데 지금은 그럴 기운조차 없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자책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머릿속 한구석에선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아직은 몰랐다. 그 작은 목소리가 나를 다시 일으켜줄 씨앗이 될 줄은.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지내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텅 빈 냉장고와 텅 빈 통장은 여전히 마음을 짓눌렀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무력감이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끝이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아침 창문 너머로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다. 익숙한 얼굴들, 늘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사람들이었다. 저기라도 가볼까? 망설이다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이 나를 밀어냈다.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온기가 나를 맞았다. 오래된 전기난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공기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테이블 위엔 누군가가 가져온 귤 몇 개와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용기가 부족했다. 그런데 그때 늘 먼저 말 걸기를 좋아하는 박 할머니가 내 옆에 와서 앉았다. 윤자 씨,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였어? 얼굴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그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다.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으며 감춰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할머니, 저 큰일 났어요. 그리고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생회복 쿠폰이라던 그 사기 문자를 클릭한 일, 통장 번호를 입력한 순간, 그리고 다음날 아침 텅 빈 통장을 발견한 순간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제가 바보 같아서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다 잃었어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비웃음이나 한심하다는 반응을 각오했다. 그런데 박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윤자 씨, 나도 당했어. 300만 원.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박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카톡으로 온 링크 눌렀다가 당했지 뭐야. 정부 지원금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김 할아버지도 끼어들었다. 나도야.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전화로 계좌번호 불러줬다가 200만 원 날렸어.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 몇 명이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누군가는 문자로, 누군가는 전화로, 또 누군가는 카톡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날 경로당은 단순한 수다 장소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박 할머니가 제안했다. 우리 이런 피해자들 모아서 뭉쳐야겠어. 혼자 당하면 속수무책이지만 같이 신고하면 뭐라도 되지 않겠어?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시청에 전화해서 피해신고센터를 알아보자고 했고 또 누군가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자고 했다. 나는 그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실마리를 느꼈다. 내가 혼자가 아니야. 그 단순한 사실이 내게 작은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날 오후 박 할머니와 함께 주민센터에 갔다. 직원에게 내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친절하게 피해 신고 절차를 알려주었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사기 피해 신고를 하시고 혹시라도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계좌를 동결하세요. 그는 또 지역 내 무료 법률 상담소를 추천해 주었다.
어르신들 피해 사례가 많아서 요즘 이런 상담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여전히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앞으로의 생활은 막막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경무당 어르신들과 나눈 대화, 주민센터 직원의 따뜻한 말이 그 불씨를 지펴주었다. 나는 결심했다. 다시 일어서야 해.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부끄러움, 혼자 끙끙 앓았던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며칠 뒤 경무당에서 사기 피해 신고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 같은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피해를 줄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보안 앱을 깔아주는 법을 알려주었고 또 누군가는 이상한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을 공유했다. 나는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웃었다. 비록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걸 찾았다.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나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에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